구독자 여러분들은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보통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시나요? 염치가 없는 사람이나 배신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시나요? 저는 정말이 배은망덕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을 붙여도 소용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답답하게도 저는 이 사람을 너무나도 믿었고 제 노력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제 청춘을 모두 쏟았어요. 지금이라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다시 돌아가 그 인간을 그렇게 믿고 응원해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답답한 세월을 몇 년간 보낸 뒤 결국에는 배은망덕한 그놈이 절망가뜨려 버렸고 저는 칼을 갈았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자식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 버리려고 정말 큰 노력을 했지요. 지금부터 너무나도 답답했던 제 인생과 시원한 복수 이야기까지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그 배은망덕한 예비신랑은 신림동 고시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고시원에서 있는 사람들이야 뭐 뻔하디 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공부를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때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예비신랑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이었는데 김밥을 말다 보니까 여러 고시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김밥을 만들기만 하느라 몰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아이 여수였는지. 일단 예비신랑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이해가 가더군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하며 마음을 다잡지만 곧 시험에 합격하여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중에 김밥집 사장님이 예비신랑의 친정 엄마였다니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매일같이 김밥집에 와서 김밥 한 줄만 시켜 먹거나 포장을 해가며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참치김밥을 만들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비신랑은 일반 김밥을 시켰는데 참치김밥이 나온 걸 본 사장님이 오해한 것 같아서 실수한 자기가 잘못 받았나 봤다며 돈을 따로 받지 않고 참치김밥을 드시길 권했다고 하네요. 매일 한 번씩 김밥 한 줄씩 먹고 가는 고객이 불쌍해 보여서 참치김밥을 주었더니 돈을 더 받겠냐는 말이 나올까봐 주저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 이후로 일부러 더 잘 대해주려고 괜히 서성거렸죠. 우동 국물도 챙겨주고 다른 사람이 주문했다가 취소한 음식이라고 거짓말을 치며도요. 가끔 주방에 친정엄마가 없을 때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주고 김밥을 2줄씩 챙겨주면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공부는 밥심으로 하는 거 아니겠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냥 곁에서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미 예비신랑에게 관심을 두고 있던 것 같더니 그는 제 관심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매번 이렇게 음식을 섬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주었어요. 돈이 없어서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에 사양하진 말아주세요. 단지 제가 좋아서 챙기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렸던 음식들은 주문 실수나 취소된 음식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 받은 충고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숙이 요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는 거의 없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 때문에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 싶을 수 있긴 했지만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신랑 사이에는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나도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예비신랑에게 끈질기게 다가갔어요. 예비신랑은 공무원 시험을 1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예상한 것처럼 오랜 시간 공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1년이 지나 26살이기에 오래된 준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26살이면 아직 어리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막 1년 준비한 것이니 조금은 가능하다고 느꼈어요. 매일 김밥집을 찾아가 김밥을 먹는 남자와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당연히 우리 가족은 반대했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고시생과 연애하겠다고? 우리 집 상황도 좋지 않잖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나 만나 결혼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라며 말했지만 나는 고시생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몇 년 뒤에 공부를 그만둔다고 해도
나는 어떻게든 살아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 해가며 사는 것도 괜찮을 거야? 어머니, 그냥 좀 지켜봐 주세요. 1년 그렇게 길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원본 텍스트를 사용하여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떠날 때도 있고 10년 넘도록 자질구레한 책만 파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언제 떡하니 합격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는 거니? 이 동네를 한번 돌아봐. 솔직히 그 사람만큼 멋진 사람도 없다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1년 혹은 2년 안에 반드시 공무원이 될 거야. 그건 다 착각이야. 인생이란 밥을 묵여주는 게 아니니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지도 몰라. 이러마자 아이코, 내 딸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라는 친정 엄마의 소리가 귀에 들렸어. 이미 예비 신랑에게 빠져서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귀에 닿지 않았고 그냥 요술의 말처럼 들렸어. 그 후로 예비 신랑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줄 거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했지? 1년 안에 끝나겠지만 공무원 시험은 이미 4년차가 되었어. 4년차 시험에 떨어지면 친정에서 30살이 돼서 자리를 내놔라라며 강요하셨어. 그러나 4년 동안 연애를 하며 공부를 도와준 남자친구는 이미 떡하니 있었어.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결정을 내려야 했다. 늘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가능한 한 빨리 나의 예비 신랑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친정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시면서 매번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때는 왜 어른들의 말에 잘 따르고 자면 떡이 생긴다는 말을 실감하지 못했을까요? 벌써 4년이나 뒷바라지를 해가며 공부를 시켰는데도 아직도 1차 시험에서 계속 낙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 아니에요. 그놈의 관상은 정말 공부를 못하는 놈인가 봐요. 어리석은 듯이 책을 붙잡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런 인생에 더 큰 이득이 될 일이 없어 라며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겠네 하고 말할 정도로 그놈의 공부머리가 없는 모양이라고 자꾸 말이 돼요. 고시촌의 특성상 김밥 가게는 꽤 잘 되었기 때문에 친정집에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고 물으셨어요. 아빠는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말할게.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싶은데 너까지 왜 그런 삶을 살 것 같냐고 했습니다. 너도 평생 엄마처럼 김밥 가게 하면서 살고 싶어. 번듯하게 취직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느냐. 내 남자친구가 공부할 때 돈을 벌어 먹여 살리고 있는 거 나는 알아. 나는 그 사람 엄마야. 먹여 살리게 그냥 가끔 밥이나 해주고 청소나 해주고 하는 거야. 거지 다른 시험생 여자친구들도 그것을 다 이해한다. 공부하는 남자는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떡잎부터 상해 있는 거지 같아서 그것이 아니라면 너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부하는 동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니까 너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공부를 하는 중 그 수발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니까 너와 만나는 거라고 그냥 너네 회사 사람 나를 골라서 결혼하라고 자꾸 잔소리하면서 헤어지라는 말만 하고 예비 신랑의 깊은 내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친정 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해. 저는 이미 예비 신랑이 4년차 시험생이 되었을 때는 3년차 직장인이었고 나름 첫 직장을 만나서 잘 배우고 다니고 있었어요. 월급도 괜찮았으니 친정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 조속히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시험 중이라 언제까지 불확실하고 안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는 계속해서 제 걱정을 하셨고 버티지 못해서 헤어지라는 말을 하셨어요. 나는 친정엄마 마음을 알 수는 있지만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1년이 지난 후 5년 차에 예비 신랑이 제대로 합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 지쳤어요. 시험에 실패하는 예비 신랑은 참 한심했고 친정엄마는 가게에 매일 공짜로 김밥 한 줄을 받고 가는 사람이 찾아와 김밥을 먹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도 성과가 없다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공부를 성공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5년째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참으로 창피한 일이었고 예비 신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게와 친정어머니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지 예비 신랑네 집에서도 지원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신랑은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기쁘게 지원했던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성과 없이 시험에서 떨어지기만 하니 당연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돈을 쓸 수 없었을 것이며 공부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돈을 예비시댁에서 5년 동안 살았지만 한 가지 일도 해놓은 건 없어서 바닥에 구멍 났다 해도 물을 붓는 것과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예비시댁에서도 잘나서 예비신랑에게 지원해주지 못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시험을 볼 때마다 실수를 범해 나는 스스로를 정말 바보 같고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만 했지만 이제 무슨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느낌이라 경력도 없고 사회생활도 해본 적이 없어 너무 두렵습니다. 예비 신랑은 눈물을 흘리며 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잠깐 공부를 그만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비 신랑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벌어오지도 않으면서 계속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사고 있었습니다. 예비시댁의 지원을 끊었음에도 이 모습을 보며 의아했지만 그냥 방관해야 했습니다. 30을 넘은데도 몰래 비상금을 쌓아둔 것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고시 학원도 돈이 많이 들어서 걱정되었지만 예비 신랑을 도와주면 그가 더 공부하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연애한 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혼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자 결혼 전에 공부를 완성시켜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반대했지만 돈을 모아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6년 동안의 노력 덕분에 결혼을 위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항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충분한 밥과 반찬을 준비해 두었어요. 저는 정성껏 신경을 써주었기 때문에 결국 친정에서도 응원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일이 어려워도 저는 예비 신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정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도와주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예비 신랑이 먹을 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돈으로 샀던 집이라도 결국은 예비 신랑의 일정에 맞춰서 조용히 지내야 했어요. 시험 기간에는 예민해지는 예비 신랑을 달래기 위해 조용히 지냈죠.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6년 차에는 시험에서 낙방했어요. 7년 차에 친정집에서 국가시험을 준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다니요. 고시촌이라서 주변 사람들도 예비 신랑을 상대로 장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모두가 예비 신랑이 7년 동안 준비하는 것을 보고 다들 얘기했죠. 주희 어머니 그 예비 사위 7년 동안 떨어졌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지 알 테니까 라고요. 그리 긴 시간 동안 공부를 준비하던 고시촌에는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무당에게 가서 굿을 한번 시켜보기로 했어요. 그 무당은 정말 능력이 뛰어났다는 소문이 있어서 결국은 친정어머니가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 굿판까지 벌였죠. 제 예비 신랑과 함께 굿판에 참석하여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7년차 시험에서도 불합격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돈을 모으지 못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계속 몰두했죠. 제 직장 동료들은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심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결국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평생을 함께 보내며 행복하게 살 거라 믿었어요. 제 예비시댁에서도 노력을 가장 많이 알아주셨고 저를 예비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들이 제 지원을 해야 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죠. 덕분에 제 살이도 풍족해졌죠.
예비 시댁에서는 남편의 좋아진 모습을 보며 저를 인정해 주었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불러가게 되었어요. 이제 나서는 것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인정을 받았다는 그 허울의 소가 행복해했죠. 예비 신랑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함께 걸어갈 미래를 기다리며 8년 차인 제 나는 34살이 되었습니다. 8년차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실수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 싶었죠. 물론 그렇다고 시험을 전부 포기하고 취직이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예비 신랑이 시험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를 도와줄 의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40이 넘어서까지 시험 공부만 하다가 저는 뒷바라지만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 일생을 무려 8년이나 갈아 넣은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놓고 저의 손까지 놔버리면 전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제가 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도 참으로 답답하네요. 왜 이렇게 살았는지, 그놈의 정이 뭐길래 정 떼는 게 힘들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해도 덜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고구마가 한 번에 뚫릴 테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 시험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합격할 것 같았다고 느낀 예비 신랑에게 웃음 지으면서 실수만 하지 말고 시험 잘 치르고 오라고 격려했어요. 저는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8년 동안 예비 신랑의 공부를 보며 자연스럽게 온갖 미신을 다 믿게 되었어요.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는 속설에 따라 시험 한 달 전부터 그런 음식은 절대 준비하지 않았고 죽을 쓴다는 속설에 따라 죽 같은 것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을 보호하기 위해 미신을 따져가며 예비 신랑을 도와줬죠. 빨간 네일을 입으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속설에 따라 몇 년 동안 빨간 네일을 입고 다녔기 때문이죠. 예비 신랑의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아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신랑이 울면서 망했다고 말해 공부한 대로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8년 동안 준비한 공무원 시험의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비 신랑이 날 끌어안고 나 지금 막같이 좀 했는데 무난하게 1차 시험 합격할 것 같아 라고 말해주며 제 마음을 놓게 해줬어요. 함께 이겨내고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답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이야. 이제 면접 준비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너무 기뻐. 나는 가채점에서 무난히 커트라인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했어. 예비 신랑의 얼굴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 열심히 준비한 끝에 결국 합격했다는 생각에 같이 울컥했어. 한참을 울다가도 괜히 꿈만 꾼 걸까 싶어서 볼을 몇 번이나 꼬집어 봤는데 가채점일 뿐이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 무난하게 점수 받았다 해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합격나고 생각했다가 떨어진 것을 알면 충격이 더 클 수도 있겠지. 제가 예비 신랑과 함께 결과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 김칫국 마셨을 때 혹시라도 떨어지면 창피할 것 같아서 친정집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어. 합격 두 글자 확인하자마자 나친 거였지. 친정이나 친구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자랑하려고 전화했어. 하고 싶은 게 뭘까 합격했다 말해줘. 어이쿠 내 딸도 고생 많이 했어. 드디어 공무원이 될 거야. 아 그래 그동안 우리가 다 해든 돈 다 써가면서 공부해왔던 거 생각하면 이번에야말로 붙어야 된다. 여기까지 오길 참 잘했어. 가끔은 나랑 만든 갈비찜으로 밥 3공기나 먹어봐. 그리고 내가 당장 찌꺼기 빼야겠어. 친구들도 다 인내심 있는 케이스로 축하해주고 결혼식 날짜만 잡으면 돼. 제 나이 34살에 드디어 공무원이 되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했어. 면접 준비하려고 정말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연습했고 합격했을 때 속으로 정말로 기뻤어.
보직 발령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소리에 미뤄두었던 데이트도 했고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 공무원이 될 것 생각하진 않았는데 8년 차에 이룬 성과가 큰 값으로 느껴졌어.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도 이걸 능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더 기뻐할까 생각했어요. 합격을 축하해준 선물로 정장도 하나 선물했고요. 출근하면서 들고 다닐 만한 비싸지 않은 명품 가방도 하나 선물했어요. 이제 결혼 이야기만 나누면 되겠다 했는데 모든 게 다 꿈이었던 곳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 짐들은 모두 무엇일까? 리빙박스까지 사왔다니 왜 그렇게 큰 걸 사왔을까? 거실에 짐들을 모두 풀어놓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어요. 공부도 다 끝났고 합격도 했으니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왜 굳이 짐을 다 풀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신혼생활을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내린 결정인데 이 집에 있으면 뭔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껴서 쉬기 어려울 것 같아. 게다가 8년 동안 부모님을 떠나 혼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합격했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동안 부모님 집에 방문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같이 살게 된다면 집에서 쉬는 법도 익혀야 해요. 그래서 적응하려고 본가에서 살다가 나오려고 한 거예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면 공부 생각이 계속 들 것 같아요. 잊지 못할 일이 있네요. 8년 동안 멀리 떨어져 살았던 동안에도 엄마의 음식이 그립고 어찌되었든 결혼 전까지는 본가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거들었는지 은은히 바라보시는 눈치도 느꼈고요. 예비 신랑이 그렇게 말했으니 제게는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죠. 그런 선택이 저에게 인생의 실수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떤가요? 물에 빠진 농구하자고 하니 신부가 보따리를 내놓으라고요. 아들은 공무원이 되고 나니까 중소기업을 다녔는데 김밥집의 딸인 저에게 장가를 보내기 아까운 것 같은데요. 예비 신랑은 함께 살았던 집을 나가 본가로 돌아간 이후로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단 한 달 만에 귀찮은 대처를 하며 연락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혼하자고 말을 건네는데 놀랐죠. 내가 못된 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살이 도시락 몇 개를 쥐고 일하는 중 대기 발령이 길어지고 휴식이 늘어나니까 흔히 사용하지 않던 주머니에 따뜻한 연락이 왔다가는 지금 와서 파혼하자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을 가졌었는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생겼죠. 하지만 그때저때 당신이 겪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닐 테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게 불안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놓치고 싶은 일이 되지 않았겠죠? 나는 그동안 쏟아본 시간만큼 정말 감사해.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내 뒷바라지를 많이 안 하면서 답답했을 텐데 실망한 말 한 번 없이 말이야. 하지만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 서서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헤어지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더니 우리는 계속 같은 길을 걷고 있었잖아.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왜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공무원만 되면 결혼하려 그래서 같이 살면서 24시간 보살펐잖아.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다고. 아, 내가 그 집에 가고 싶은 이유는 공부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도 있어. 아무튼 나도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더 좋은 혼자 생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당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길 거야. 나 지금 너무 어이없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 지금 합격하자마자 나랑 수준이 안 맞는다면서 차버리기야. 세상에 키우던 개도 주인 없이는 못 사는 법이야. 지금 내가 개 취급 받는 거야? 너의 그 부담감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는 그동안 당신에게 말은 못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국시에 가면서 내 능력을 무시했을 때 정말 하늘나라 가고 싶었어. 그 굿판이 얼마인 줄 알아? 오만이 합격하길 바랬으면 버렸겠어.
정말 할 수 없어요. 당신의 마음을 돌리도록 해야 해요. 아니면 내가 4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의 합격만 바라면서 내가 쓴 돈 얼마였을까요? 너도 날 사랑해서 붙잡는 건 아니라 쓴 돈이 아까워서 붙잡는 거죠. 당신이 좋아서 내 뒷바라지를 해놓고 외이자가 와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해? 물에 빠진 거 도와준다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도 절대로 용서 못하고 용납도 못할 거예요. 이대로는 못 헤어져야 해. 정말 그 머리 같아요. 나는 당신의 그런 집착이 너무 싫어요. 앞으로 내 인생 찾아갈 거고 뭐 대본 연애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 저에게 그런 모진 말을 쏟아본 예비 신랑은 그대로 제 번호를 찾아내버렸고 저는 분에 이기지 못하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예비 신랑이 본가에서 지내고 있었으니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를 할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하셨어요. 결국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말로 해야 알아들었어야 했죠.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중소기업 다니는 너랑 어떤 미래가 있겠어요? 적어도 교사 정도는 되어야 우리 아들에 맞지 않겠어요. 글쎄, 주말마다 선자리가 그렇게 돌아오면 같은 공무원이랑 결혼할 거예요. 저가 이전에 뒷바라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순 없어요. 얘 욕심이 너무 과해도 시키는 것은 아니고 너도 밀고만 있으면 안 돼 자식아.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해놓은 것에 대해 왜 우리한테 감남, 피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 후로 예비 신랑의 고향에 가면 매번 문전박대했고 헤어질 때부터 예비 신랑과의 연락도 완전히 차단되었어. 나는 8년이란 시간을 투자했는데 뭘 이루어냈는가?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8년간 한 뒷바라지의 결과가 파멸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까? 한 달 넘게 예비 신랑의 뒷공무니를 쫓으며 만나달라고 애원했지만 계속 차단됐어. 다시 한번 마음을 돌려봐. 우리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쉽게 차단될 수 있나 생각해.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봐.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본 주변도 있었지만 너 정말 구질구질하다. 나면 자존심을 상해서 얼굴도 들이밀지 않을 텐데 나를 놔주라고 그만 포기해라. 난 현실을 인정해야 해. 첫 번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해와 함께 분노가 쌓이게 되니 그것을 감당하면서 절망적인 복수를 계획하였어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눈물바다에서 피는 듯 했지만 예비 신랑이 두고 간 물건을 치워보다 아주 기묘한 것을 보고 복수를 앞두고 있었어요. 예비 시댁에서 지원을 중단하고 예비 신랑도 공부를 그만두고 취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시작을 얘기하게요. 예비 신랑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생기고 수업을 듣고 책을 사고 시험 준비 돈까지 제공해 주었어요. 그것은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물건을 거래하여 번 돈으로 살았던 것이었어요. 위태로운 상황에서 남겨놓은 돈이 섞여있던 서랍 안쪽에서 대포 통장이 여러 개 발견되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 통장인 줄 알았으나 그 당시 백수였던 친구가 통장을 맡기겠어요. 그리고 거래 금액도 이상했고 적혀있는 이름도 다양했어요. 그때 비로소 예비 시댁에서 불러다가 주던 예비 신랑의 과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제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에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오토바이를 타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을 어찌 알까요? 나면 자존심을 상해서 얼굴도 들이밀지 않을 텐데 나를 놔주라고 그만 포기해라. 난 현실을 인정해야 해. 양아치 한 명이 나온 줄 알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학을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군대에서 돌아와 정신을 차렸다고 해요. 그런 과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젠 시험에 합격하는 모습에 놀라웠어요. 대포 통장을 보고 나서 그 과거가 실제였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대포 통장은 불법이라는데 그 거래가 사기로 확인되어 예비 신랑이 제 집에서 지내는 동안 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비 신랑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며 제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그의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이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중국어 사이트에서 사기를 니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예비 신랑 아이디로 적힌 거래 관련 글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사겠다는 사람 이름을 대포 통장에 적어보니 전부 일치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이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고 도망간 사람이랍니다. 예비 신랑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것이었나 봐요. 증거를 모두 프린트해놓고 현실 복수를 하려던 이야기도 있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사기꾼의 신상 정보를 공유했고 고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일부는 귀찮다며 거절했지만 1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사기를 니든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내게 알려왔어요. 모인 사람들이 5, 6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지금 그 사기꾼을 고소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6명 정도 있어요.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고 그 인간을 사회에서 영구히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찰서에 가서 그 사기꾼의 정보를 공개했어요. 모두 대가를 보여주며 거래 내역과 사기 피해 금액을 제출했고 채팅 내역까지 제출했어요. 사기 수법이 전문가 수준인데 이미 이전에도 신고 당한 기록이 있었어요. 대가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며칠 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나에게 연락해 글로부터 경찰과 함께 피해자들을 모아 예비 가족집을 수색했어요. 이상한 사람들과 경찰을 끌고 갔더니 가족들은 매우 당황했죠. 대가도 증거로 삼아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때야 예비 가족이 서로를 잘 알았다고 밝혀졌어요. 양아치 무리에 속한 한 놈이 만든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불법 활동으로 얻은 돈으로 자신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놈과 예비 신랑은 자신들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며 거만히 행동했지만 결국 모두에게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친구까지 긴급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만났는데 서로 공격하고 싸웠습니다. 당신은 비열한 놈이라고 말했지만 왜 들키면 이런 짓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도발로 당신은 분노했지만 결국 정신 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과 그의 친구는 싸움 끝에 수감되었고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당신은 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배신당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그 미래 신랑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 돈을 버리라는 말을 먹여주는데 나는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 그의 이야기로 경찰서에서 들었을 때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도와주었던 피해자들을 설득해서 나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쏟아 뒷바라지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콩밥을 주던 말던 결국 도움이 될 것이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왜 그들이 내 편을 들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러한 복수를 한다고 하니 그동안 서로 사랑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서로 좋게 좋게 마음을 합시다. 우리 아들은 겨우 8년을 개고생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왜 그의 앞길을 막느냐고. 8년 동안 사기질을 한 적은 없고요. 제게 좋은 결론은 그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반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꼭 이척 추자쟁기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한테 독한 년이라며 욕만 잘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살살 기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결국 그 빌미 놈은 어떻게 되었냐고. 죄질이 나쁠지라도 너무도 나쁘잖아요.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소액일지라도 돈을 가져다 장난쳤고 대포 통장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대포 통장을 쓴 것은 큰 죄라고 합니다.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더 고소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 합격은 물론 취소되었습니다. 범죄자는 결코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면서 했는데요. 대기 발령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비 시댁에서는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피해자들이 제 노력이 가상적이더라도 결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만 바꾸면 합의도 가능할 거라 생각했겠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너와 결혼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요. 공무원이 됐다고 이해하셨죠, 언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공무원도 꿈꾸던 우리 아들과 결혼했잖아요. 제 소원 이루어주라고 했는데요. 어머니 나름대로 이해해 주세요. 이젠 공무원도 아니고 이런 결혼 싫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뒷바라지하며 힘들었는데 변호사 찾아갔더니 사실혼 입증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제 돈으로 지냈던 증거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들이랑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혼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결혼을 약속한 걸 증명하면 가능하대요. 그래서 청구하고 나오는 길에 위자료나 돈을 요구할 준비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사돈이 멍청해진 모습 보며 화가 나 침 뱉고 나왔습니다. 그 집은 아들이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 하고 친구들은 팔아먹은 친구로 부르고 교도소에 있는 아들은 나오고 싶어 청소하며 산다고 하네요. 빨간 줄이 새겨질지는 미래를 봐야겠지만 멍청한 일에 계속 허망하게 버티다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과 새롭게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8년이란 세월이 너무 불공평하고 미칠 것 같지만 곧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답답했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도 씁쓸하지만 제 마음이 괜찮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기뻐서 누구든 잘했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남깁니다. 지나친 비판보다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들 제가 겪은 일을 겪지 않고 항상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